그 예시답안을 좀 보세요. 예시답안. 그 유동성 함정의 개념에 대해 밑줄을 좀 그어놓읍시다. 유동성 함정이란 이자율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 밑줄. 이자율이 매우 낮은 수준. 밑줄 긋고 사실상 제로금리. 사실상 제로금리. 수준에서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다. 화폐 수요가 이자율 완전 탄력적이다.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 화폐 수요를 무슨 화폐 수요라 했어요? 투기적 화폐 수요. 그래서 투기적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다. 그 말은 투기적 화폐 수요, 요 이자율 탄력성을 우리가 H라고 표시하는데 H 이퀄 무한대. H 이퀄 무한대. 그래서 LM이 수평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완전 탄력적이어서 화폐 수요 곡선이 수평인 경우 밑줄. 화폐 수요 곡선이 수평인 경우 소득이 아무리 증가해도 균형 이자율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LM 곡선이 수평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밑에 그 수식이 밑에 그래프가 ISLM이죠. 그래서 ISLM의 수식을 그 분석의 기초에다가 써놔요. IS 상품시장 균형식, LM 화폐시장 균형식, 그 분석의 기초에 ISLM을 써 수식을. 안다고 안 쓰지 말고 쓰세요. 쭉 선형으로 써봐. 선형으로. IS 곡선을 Y equal C plus I plus G, NX는 없고 지금 폐쇄 경제니까 Y equal C plus I plus G인데 그거를 선형함수로 쓰면 Y equal 이렇게 CY minus CT 바. 요 하나만 확인하면 CY minus CT 바 플러스 I 바 마이너스 BR 정부지출 G 바 이렇게. LM은 P분의 M바 KY-HR 이렇게. 요 YY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죠. 당연히 정리를 해서 둬야 됩니다. 요 Y가. 응? 그래서 앞으로는 요 IS 곡선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Y equal 여기 1-C로 C가 넘어가면 1-C Y로 묶이잖아요. 그래서 분모에 이걸 집어넣고 1-C 나머지 전부 다 쓰면 되겠습니다. CT 바, I 바, BR, G 바 전부 다 마이너스 CT 바 플러스 I 바 플러스 마이너스 BR 플러스 G 바 이렇게 IS 곡선을 쓸 수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IS 곡선을 쓸 수 있다. LM 곡선 이렇게 생겼는데 중요한 것은 유동성 함정 얘기를 하면서 요 H 값이요. H 값이 무한대 값이래요. H 값이 무한대다. 요게 유동성 함정 구간이다. 유동성 함정 상태다. 두 번째, 이거 그래프로 그려져 있는데, 그래프가, 실제로는 화폐 수요, 화폐 공급 곡선이 그려지는 유동성 선호설을 보통은 유동성 함정할 때, 그것까지는 보통 안 그립니다. 근데 요즘은 문제들이 뭘 도출하라고도 물어. 문제들이 도출하라고도 문다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화폐 수요 곡선을, 수평의 화폐 수요 곡선을 가지고 LM 곡선을 도출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요. 요 이자율이고 P분의 M 실질 통화량 평면이고, 여기는 지금 수평축에서 좀 떨어져 있지만 떨어져 있지 않게 바로 그리는 게 좋습니다. 화폐 수요 곡선이 화폐 공급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자율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죠. 화폐 공급 머니 서플라이. 화폐 수요 곡선이 보통 이렇게 그냥 우하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하행해야 되는데 이런 데서 이자율이 만나는 게 아니라 수평축에서 만나버린다 이것이. 그리고 화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런 형태로 수평축에서 만나버려요.
이렇게 화폐 수요 곡선이 생겼어. 화폐 수요는 L로 쓰기도 하고요. P분의 MD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실제로 화폐 수요니까 요 P분의 MD, 머니 디맨드, 최초의 Y0 소득 수준에서 화폐 수요다. 그리고 최초의 균형점은 요런 점 A점이다. 이렇게 A점. 이걸 가지고 LM 곡선을 도출해 보면 요 RY 평면에 LM 곡선은 소득이 늘었을 때요. 요 소득이 늘었을 때 LM은 우상향하니까 소득과 이자율의 정의 비례 관계잖아요. 보통은. 그런데 이게 이제 수평의 LM으로 나올 건데 소득이 늘으면 요 화폐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소득이 늘면 화폐 수요가 증가해. 그래서 화폐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보내 이렇게. 이게 이렇게 기울기를 가지면서 움직이든 이렇게 평행하게 가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 구간 자체가 뭐가 아니에요. 유동성 함정 구간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수평의 LM만 수평의 화폐 수요 곡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그려놓으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소득의 영향을 받는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우상향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형태로 여기서 그냥 기울기를 가지면서 가든지 그냥 평행하게 여기 가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래서 P분의 MD 소득이 Y1으로 늘었을 때 화폐 수요가 우측 가겠죠. 그래도 균형점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 뭘로 안 변해? 이자율이 제로인 상태에서 안 변해. A점에 소득이 아무리 늘어도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로. 소득이 아무리 늘어도 뭐가 안 변해? 이자율이 제로 상태에서 안 변해. 그러니까 LM이 이렇게 생겼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통 LM을 그리지 않고 이렇게 우상향하는 구간을 보통 하나씩 그려놓는다 이것이에요. 왜? 이제 LM이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건 정상적인 구간이에요. 유동성 함정 구간이 아니야. 그래서 유동성 함정 구간에서는 반드시 수평에 이게 LM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IS LM 모형을 가지고 상품화폐 동시균형을 가지고 정책 효과를 어떤 정책, 통화정책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IS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IS가 있는데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IS를 좌측에 치우쳐서 그려야 된다. 왜냐하면 만나는 점이 굉장히 소득 수준이 낮은 경기 침체 구간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IS 곡선을 그린다 이거죠. 이런 형태의 특이한 유동성 함정에서 ISLM을 우리가 그려야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정책 효과를 보면 통화를 팽창시키는 확장 통화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요, 확장 통화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LM 곡선이 우측으로 간다. LM 우측 가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우측 가든 요렇게 우측 가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니까. 요 구간은 유동성 함정 구간 자체가 아니야. 그냥 LM이 우측 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LM 제로가 LM1으로 이렇게. 아무리 가봐도 뭐 안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균형점이 안 변해. 따라서 그때 소득 수준, 요 Y0 소득 수준이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전혀 안 변하겠지. 그래서 LM이 우측 가서 LM0가 LM1으로 이렇게 우측 간다 하더라도 균형에서 뭐가 안 변해요? 균형? 이자율이 전혀 변하잖아. 이자율이 불변이야. 그러면 뭐가 안 변하겠어요? 투자가 전혀 변하지 않겠죠. 총 수요도 전혀 변하지 않겠죠. 소득도 변함이 없다 이것입니다. 소득도 변함이 없어. 소득이 전혀 변함이 없어. 이게 전통적인 통화정책 효과입니다.
자, 이걸 주장하는 애가 케인즈 학파다 이것입니다. 케인즈 학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평가하라 그랬는데 요거에 대해서 고전학파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이 통화정책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이것입니다. 통화정책 효과가 있다. 왜? 소비함수에 뭐가 있기 때문에 Y-T 가처분 소득뿐만 아니라 P분의 A라는 실질 자산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실질 자산. 요 에셋은 요 에셋, 요 자산입니다. 에셋. 요 자산이라는 것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K 뭐죠? 부동산, 주택 이런 실물 자산입니다. 그리고 M 머니, 화폐 자산이에요. 머니. 그리고 B 국공채. 이런 실물, 화폐, 국공채 이런 자산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자산이라는 것은 통화량을 팽창시켰을 때 민간이 갖고 있는 자산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민간은 이 자산의 규모의 증가를 통해서 자신의 자산이 커지면 소비 규모를 늘릴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전학파는 통화정책 자체가 LM을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이 자산 규모 증가를 통해서 IS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이거지. IS 곡선을 이동시킨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들으세요. IS가 우측 가는 건 뭐 이래? 이렇게 우측 가요. 제로가 원으로 IS 우측 가. 근데 어떤 책에는 통화정책 효과를 이 IS만 이동시켜는 형태로 그래프를 설명해 놓은 책이 있고 어떤 책에는 이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LM도 이렇게 우측 간다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책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둘 다 이동하는 걸로 여러분 그려놓으세요. 둘 다 이동하는 거.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LM이 우측 간다 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뭘 통해서? 자산의 증가를 통해서 IS 곡선도 우측 이동시킨다. 결국은 이런 점으로 소득이 이렇게 증가하는 유효한 정책이 된다. 이게 고전학파의 주장이다. 그래서 평가하라 그러면 케인즈의 견해는 유동성 함정 구간에서 전통적인 통화정책 효과는 없다. 이에 대해서 고전학파는 실질 자산 효과를 도입해서 전통적인 통화정책도 경기 부양에 유효하다. 유동성 함정 구간에서 이제 이 IS 곡선 이동 폭이 크다고 한다면 유동성 함정 구간에서 탈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양적 완화 정책, 이래서 퀀티터티브. easing. 양적 완화 정책, 양적 완화. 양적 완화는 그렇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제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이 양적 완화는 전통적인 게 아니고 비전통적인 거라 이렇게요.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이다.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이다. 두 번째, 금융자산, 민간이 갖고 있는 단기 채권, 장기 채권, 금융자산. 이거를 양적 완화는 누가 쓰는 정책이에요? 기획재정부가? 아니요. 중앙은행이. 중앙은행이 금융자산을 매입함으로써 반대급부로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금융자산을 매입함으로써 시중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이게 전통적인 통화정책이 갖지 못하는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라는 게 지금 양적 완화 정책의 효과 분석인데요. 경기부양 효과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경기부양 효과가 있냐. 그게 이제
ISLM을 기대를 도입해서 ISLM을 바꾸어서 설명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여기서 실질 자산 효과를 도입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입니다. 일단 근거들을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보면 근거. 첫 번째, 명목이자는 실질이자하고 구분되는 상황이 있다. 인플레이션이나 인플레 기대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명목이자와 실질이자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걸 피셔 방정식이라 그랬고, 피셔 방정식. 요 피셔 방정식에서 요 양적 완화 정책, quantitative easing,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유동성을 크게 늘리게 되면 요 인플레이션 기대가 발생한다. 민간이 정부가 갑자기 막 금융자산을 막 사들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유동성을 막 시중에 풀기 시작하게 되면 이건 다 뭘로 간다? 물가 상승으로 갈 거라고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실질이자, 명목이자를 일부 끌어올리기 하지만 실질이자를 일부 떨어뜨린다 이거죠. 그 설명을 지난 시간에 드렸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면 요 실질이자는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투자에 영향을 준다. 실질이자를 떨어뜨리면 투자의 금융비용이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자 떨어지면 더 낮은 이자로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투자가 증가하면서 투자는 총수요의 구성 요소니까 총수요가 증가하고 요게 소득의 증가로 연결돼서 이 소득 증가라는 것은 경기가 뭐에 대한 거예요? 회복된다거나 경기가 부양된다거나 뭐 이런 얘기죠. 지금 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적 완화 정책의 첫 번째 인플레이션 기대 효과다 이게. 인플레이션 기대 효과. 첫 번째 뭐라고요? 경로가 인플레이션 기대 효과. 그런데 그 인플레이션 기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인플레이션 기대가 어떻게 나타나고 실질 이자율을 떨어뜨리고 투자를 증가시키면서 경기 부양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거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먼델과 토빈이다. 그래서 먼델 토빈 효과. 먼델 토빈. 토빈이라는 얘기 많이 들 거였고요. 먼델도 많이 여러분 얘기를 들 겁니다. 먼델 플레밍의 먼델. 여기 요 토빈의 포트폴리오 이론, 토빈의 Q 투자, 굉장히 이론이 많아요. 그래서 먼델 토빈 이펙트, 먼델 토빈 효과. 이게 인플레이션 기대 효과다. 그럼 나중에 뒤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실험 이론에서 하겠지만 인플레이션 기대 효과만 있냐? 디플레이션 기대 효과도 있습니다. 이게 떨어지면 디플레이션 기대 효과이지. 그런데 그 디플레이션 기대는 경기를 안정화시키기도 하고요. 경기를 불안정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예비순환에서 안 했던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디플레이션 기대 효과 이런 것들도. 자, 두 번째는 실질 자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실질 자산 효과. 그게 뭐였냐면 소비 함수에 뭐를 도입하는 거냐면 소비가 가처분 소득의 뭐일 뿐만 아니라 증가 함수일 뿐만 아니라 실질 자산의 증가 함수다. 뭐의 증가 함수예요?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죠. 실질 자산이 증가하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자체가 증가하게 되면 소비를 더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실질 자산 효과인데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P분의 A가 PK 플러스 M 플러스 B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이게 실물 자산, 화폐 자산, 그 다음에 국공채 이 말이란 말이에요. 실물, 부동산 이런 거요. 주택 이런 거, 화폐 그리고 국공채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민간이 정부의 양적 완화 정책에 따라서 이 자산이 어떻게 변하냐면 아까 통화량을 팽창시키게 되면 자산 규모가 는다 그랬어요. 요 자산 가치 P분의 B 요 자산 가치를 끌어올립니다.
왜? 사들이니까. 누가? 중앙은행이 시장에 와서 막 채권을 사가니까. 수요가 늘면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산 가치가 올라갑니다. 실질 자산이 올라가고요. 이 자산의 증가에 따라서 소비가 증가한다. 이게 지금 실질 자산 효과다. 실질 자산 효과. 뭐에 따라서 이게 올라간다고요? 채권을 누가 사들이니까?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이니까 채권 가격이 상승하고요. 민간이 갖고 있는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민간 자산 규모가 느는 거죠. 따라서 소비가 증가한다. 이게 실질 자산 효과다. 실질 자산 효과. 세 번째, 신용경색의 완화라든가. 사실은 이게 고시경제 책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제경제학 내용하고 같이 지금 다 주제별로 지금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신용경색이라는 것은 크레딧 크런치 이렇게 했는데, 크레딧 크런치. 신용경색이라는 것은 자금의 공급이 급격하게 감소해서 어느 경제의 특정 부분에 신용이 묶여 있는 거예요. 은행이 자금의 공급을 줄여서 은행이 그냥 자금을 끌어안고 있어. 시중에 돌지 않아. 유동성이. 이걸 신용경색이라 그래요. 이 신용경색을 어떻게 이제 그래프로 표현하냐면 ISLM 모형에서는 LM을 좌측으로 보내는 걸로 나타납니다. LM을 좌측으로 보내. LM 좌측 같다는 것은 화폐 공급이 감소한 거잖아요. 그래서 신용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 이렇게 개념 정의랍니다. 신용경색은 뭐라고요? 신용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 그래서 ISLM을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고? LM이 좌측 간다고. 그런데 정부가 채권을 사들여서 반대로 유동성을 공급하면 신용경색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화돼. 그 신용경색 완화되는데 뭐 어쨌다는 거야? 자금이 시중에 많이 나오면 그 자금을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가게가 소비한다는 거죠. 기업이 뭐 한다는 거예요? 투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용경색이 완화가 되면 결국은 가계의 소비가 증가하고요. 기업의 투자도 증가하고 따라서 총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총 수요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게 뭘까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이런 것들인데 가장 크게 구성 요소 가운데 총 수요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 뭘까요? 당연히 압도적으로 소비입니다. 소비가 7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소비를 못 살리면 경기가 살아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소비 진작책을 막 자꾸 쓰는 거예요. 갑자기 공휴일을 이렇게 연장한다거나 샌드위치 대회를 그냥 공휴일로 만들어 버린다거나 이런 일을 자꾸 하잖아요. 소비하라고. 근데 정작 소비해야 할 사람은 소비하지 않고 보니까 그 마이너스 통장 있잖아요. 실제로 그 샌드위치 데이 공휴일로 만들었더니 그 마이너스 통장 규모만 훨씬 커졌더래. 안 써야 할 사람들만 쓰고 정말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안 써. 우리는 이제 기대하는 바는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외국에서 유커들 많이 와가지고 돈도 많이 쓰고 막 이럴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가서 해외에서 더 많이 쓰고 와버린다. 그렇게 연유를 만들어 놔버리면. 그런 거는 실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전혀 아니죠. 우리나라 내수를 살려면 우리나라 관광도 많이 하고 많이 사먹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연유를 만들어 놔버리면 해외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깜짝깜짝 정부가 이런 단기 처방 정책을 써봐야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경제 전체 체질 개선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총수요를 늘리면 된다라는 그 케인즈 시각은 단기 처방들은 금방 깜짝 쇼를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안 할 수는 없지. 경기가 엄청 나쁜데 장기에 한 1년만 기다려봐. 다 회복될 거야. 이미 죽고 나서. 그런 얘기도 많이 안 되지만
이 총수요 진작 정책은 단기적인 처방이고 이 경기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을 전부 다 이 단기 처방 총수요 늘리는데 다 써버리면 나중에 정말로 필요한 뭐 SOC, 도로, 투자, 항만 뭐 이렇게 건설한다거나 이런 경제 정체 체질 개선을 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이제 고전학파의 생각과 케인즈 생각, 여러분 단기적으로 깜짝 쇼를 안 하면 문제가 해결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케인즈식에 경도돼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정책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효과가 없어요. 그런 걸 안 하면 정치인들이 표를 잃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자기 임기 내에 뭔가 해내려고 하니까 그게 제일 문제예요. 몇 가지 좀 봅시다. 크레딧 크런치라는 거. 오늘 지금 이제 문제를 좀 최대한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크레딧 크런치라는 것은 신용경색인데 몇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신용할당이라는 용어가 영어로 뭔가요? 신용할당, 크레딧 레이셔닝, 이게 배분해 준단 말이죠. 레이셔닝. 신용할당. 신용할당 현상은 왜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냥 시중에 놔두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수요 공급에 있어 그냥 결정되도록 하지. 왜 나눠줘? 누가 나눠줘요? 금융기관이 나눠준단 말이에요. 은행이 나눠줘. 왜 나눠줘? 빌리는 사람한테 적당한 이자 받고 주면 되지. 왜 얘한테는 주고 얘한테는 안 줘? 부족하니까. 신용이 부족하니까. 언제 부족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부족하겠지. 자금의 공급이 급격하게 감소해. 이런 상황에서 신용이 부족하겠죠. 그럼 나눠줘야 되지. 어떻게 나눠준다고? 담보 갖고 있는 기업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원래 뭐 해야 돼요? 대기업들이 토지를 엄청나게 갖고 있을 이유가 뭐 있어? 그런데 부동산, 건물 이런 거 많이 갖고 있을 이유가 뭐 있어요? 다 갖고 있어. 왜냐하면 그거 없으면 돈 안 빌려주니까. 담보 가치를 가지고 돈을 빌려주니까. 그래서 이 신용할당 현상이라는 것은 시장 경제에서 이자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신용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할당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 양적인 측면이야 이거죠. 양적인 측면들요. 영어 시간 아닙니다. 영어 시간 아닌데 이 크레딧 어베일러빌리티라는 게 있어. 이 개념도 굉장히 중요해요. 신용 이용 가능성이라는 거야. 금리가 0%, 금리가 0.5%면 뭐해? 나한테는 돈이 안 오는데. 내가 신용을 이용 가능해야 내가 소비도 할 수 있겠고, 내가 중소기업인데, 아무리 우리랑 중소기업은 뭐해? 담보 없다고 안 빌려주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신용 이용 가능성이 소비 투자의 결정 요인 중에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 이 말이에요. 금리가 1%, 0.5%, 0.25%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빌릴 수 있는 기업, 빌릴 수 있는 가게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양적 완화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다 이것입니다. 이런 채널들이 작동을 한다. 이게 다 양적 채널이라는 거예요. 가격 채널, 금리 채널이 아니라. 이런 시각들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 이론을 하나 더 하는 것보다 저런 것들이 전체적인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 58페이지에 양적 완화 정책의 분석에서 그 인플레이션 기대를 통한 실질 금리의 변동, 거기 밑줄 그으세요. 인플레이션 기대를 통한 실질 금리의 변동. 통화당국이 확장적 통화정책을 펼치는 경우 밑줄 긋고, 그 확장적 통화정책이 양적 완화에서는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의 경우에는 뭘로? 채권 매입을 통한 확장 통화정책입니다. 채권 매입을 통한 확장 통화정책이에요. 그랬을 때 민간의 인플레 기대가 나타나게 되고, 그 피셔 방정식에서 저기 아까 대문자 R 썼는데 대문자 R로 쓰든지 이렇게 소문자 I로 쓰든지 I는 그 명목이자입니다.
소문자는 실질이자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기대가 상승하는 경우에 주어진 명목 금리하에서 이러는데요. 주어진 명목 금리하에서 실질 금리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왜 아까 여기 어디 갔어? 명목 이자가 일부 영향을 받고 실질 이자가 떨어져서 얘 효과가 서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이렇게 봤는데 왜 얘는 아무런 변화 없고 얘만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냐? 핵심은 뭐기 때문에요? 핵심은 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학파 간의 견해가 대립이 있습니다. 지금 이의 몬델 토빈은 누구냐면 케인즈 학파인데요. 고전 학파는 뭐야 얘가 왜 영향을 받아? 얘는 다 일로 가지. 뭐 이런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피셔 효과예요. 그러니까 피셔는 이런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몬델 토빈만 이런 주장을 하는 거지. 몬델 토빈은 케인즈 학파고 이 양적 완화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적 완화가 다 효과가 있다고 그러나요? 고전 학파는 이런 정책들 다 효과가 쓸데없다고 말해요. 자, 그리고 거기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인플레이션 기대가 상승하는 경우에 주어진 명목 금리에서 실질 금리가 떨어지고 있죠. 실질 금리 하락, 투자, 소비 증가 경로다. 따라서 통화 당국의 양적 완화 정책은 실질 금리 경로를 통해서 IS 곡선을 우측 이동시킨다. 밑줄 긋고 IS 곡선 우측 이동. 그 다음에 자산 가격 변화 거기에 소비 함수하고 실질 자산의 정의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거기 Y-T하고 P분의 A는 컴마로 구분이 돼야 됩니다. 뭐 괄호가 두 개를 쳐야 되는데 Y-T, P분의 A.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위해서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경우 밑줄. 국채 가격 상승 밑줄. 그것이 자산 가격 상승 두 줄 내려가 자산 가격 상승 그럼 소비 함수의 소비 증가 IS 곡선 우측 이동. 그 IS 곡선 우측 이동이다 밑줄. 토빈의 Q1호는 Q1원에서 나중에 하겠지만 토빈의 Q1호는 한번 읽어볼게요.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 기업의 투자 역시 증진되어 투자가 증가하는데 역시 IS 곡선 우측 이동시키는 요인이다. 그 토빈의 Q 나중에 뒤에서 하겠지만 토빈의 Q 한번 적어볼까요? 토빈의 Q 정의식 Q 이퀄 분모 분자가 있습니다. 분모는 뭐예요? 분모는 뭐라고? 실물 자본의 대체 비용. 실물 자본의 대체 비용. 거기 분모에다 괄호 열고 투자 비용입니다. 괄호 닫고. 분자는요. 분자는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기업 가치.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기업 가치. 자, 그거에 괄호를 열고 주식시장에서 기업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냐면 시가총액으로 평가가 됩니다. 시가총액은 발행 주식수에다가 주가로 곱하는 것이에요. 핵심은 주가가 분자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주식 가격이 분자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토빈의 Q는 기본적으로 나중에 뒤에서 하겠습니다. 토빈의 Q는 기업의 투자의 중요한 결정 요인인데 이게 플러스예요. 플러스다. 토빈의 Q 값이 올라가면 투자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Q라는 것이 실물 자본의 대체 비용하고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기업 가치인데 여기에 주가라는 게 들어있고요. 분자에 분모에 실물 자본의 대체 비용이라는 게 들어있다. 그래서
토빈의 Q 값이 올라가면 투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요 Q 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실물 자본보다 뭐가 비싸다는 거예요? 주가가 비싸다는 거잖아. 그래서 항상 요거는 재정거래가 나타난다. 여러분,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면 이 재정거래, 영어로는 arbitrage transaction인데, arbitrage transaction. 이 재정거래라는 것은 주식에도 있고요, 금리에도 있고요, 상품에도 있고요, 이자율 모든 거에 다 가격 변수에 다 재정거래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싼 데서 사서 높은 데 갖다 파는 거예요. 재정거래란 건 뭐라고요? 싼 데서 사서 높은 데 갖다 팔아. 주식의 재정거래, 상품의 재정거래, 금리의 재정거래, 환율의 환재정거래, 전부 다 재정거래가 있다. 여기도 자 보세요. 실물 자본보다 주가가 높으면 비싼 주식을 내다 팔아. 내다 팔았죠. 그래야 이득이 남지. 싼 걸 사, 싼 거. 싼 거 사고 비싼 거 내다 팔아. 그래서 실물 자본을 이렇게 되면 실물 자본을 어떻게 매입하고요. 주식을 뭐해? 매각해. 그래서 비싼 주식을 내다 팔아서 자금을 마련한 다음에 뭐 사요? 요 실물 자본, 공장 사, 공장. 공장을 사. 그게 투자예요. 그래서 항상 싼 거 사고 비싼 거 내다 판다. 그래서 주가가 높아지면 어떻다고요? 주가가 높아지면 높은 가격으로 주식 내다 팔아. 재원이 마련될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뭐 사? 공장 사요. 자, 이게 실물 자본과 주식 간의 재정 거래다 이렇게요. 그래서 토빈의 Q 이론에서는 거기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밑줄. 자산 가격이 상승해. 그 자산 가격이 뭐예요? 주식이잖아. 주식 가격. 주식 가격. 그 주식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뭐 한다고? 내다 팔아. 대신 공장 사요. 공장에 투자다 이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9번.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인 경우 몇 줄? 이거 아주 쉽습니다. 그냥 여기서 확인만 해버리면 돼요.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인 경우, 완전 비탄력적이네요.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LM 곡선이 수직인 경우 써놨어. 다음 각각의 재정정책이 총지출의 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변화를 가져오는지 설명해봐라. 정부 구매의 증가, 델타 G. 정부 구매가 증가하는데, 정부 지출이 변하는데, LM이 수직이야. 그럼 IS 우측 가봐야 다 구축돼 버리겠죠? 그런데 처음에 IS 우측 가는 것이 얼마나 이동하냐, 이게 지금 승수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이전 지출 증가. 정부가 민간에게 소득을 넘겨주는 것을 이전 지출이라고 했어요. 이전 지출 증가하면 뭐가 증가하면서? 소비가 증가하면서 IS 우측 갈 거 아니에요? 근데 LM이 수직이면 어때? 다 돌아와 버리지? 이자율만 상승하고? 그럼 결국 돌아온 거를 관심을 가진 거예요. 얘가 지금 뭐에 관심을 갖는 거야? 거기 총지출,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이 구성 요소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1번, 2번 지금 정부 구매, 이전 지출, 그 다음 조세 감소, 조세 감면, C equal Y 마이너스 T, 여기 소비 함수에 또 조세도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세 감면해주면 가처분 소득 증가, 소비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IS 우측 가네? 근데 LM이 수직이면 어때? 또 돌아와 버리지, 다. 그 밑에 그래프를 좀 봅시다. 설문 1에 아래 그래프에서 정부 구매가 증가하면 왼쪽 그래프 정부 구매의 증가 동그라미 왼쪽 그래프 정부 구매가 증가하면 IS 우측 갔어요. 근데 얼마나 우측 가?
ISLM인데 왜 1-C지? 분모에? 이동폭이잖아, 이동폭. 거기 보세요. A, B 사이 이동폭. 그건 1-C라 했잖아요. 처음에 구축 안 된 거잖아. 이 자료를 잡아놨잖아. R제로에서 쭉 잡아놨잖아. A, B 사이는. 이동폭이 1-C분의 분자는 정부 지출이니까 1이죠. 그 다음에 이전 지출은 뭐라 했어요? TR. 이전 지출은 소비함수에 들어있는 것인가? C겠죠? 자, 조세 오른쪽 가세요. 오른쪽에 조세 델타 T 동그라미. 델타 T. 조세의 경우는 분자에 -C가 올라갈 것이고, 왼쪽에 그 이전 지출에는 TR은 플러스 값이죠. 이전 지출이니까. 소비가 C가 플러스야. 그런데 조세 감면이니까 마이너스, 여기 델타 T의 이 자체가 마이너스 값이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됩니다. 정부 구매와 조세의 동일 규모의 증가. 이건 뭐예요? 균형재정 승수죠. 균형재정 승수. 그런데 A, B 사이의 크기는 얼마만큼 큰 거예요? 이동폭은 소득 지출 모형에서 이자율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승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델타 G하고 델타 T가 같고 그만큼 이동하겠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이거 모르겠다 이런 사람 다 쉬는 시간에 질문해야 되고요. 이건 상식입니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5번 설문 잠깐 보면 IS 곡선의 기울기가 작을수록 밑줄. 통화정책 요구가 커진다. IS 곡선의 기울기가 작다는 것은 완만하다는 거예요? 가파르다는 거예요? 완만한 거죠? 네, 완만한 거다. IS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다. 그러면 통화정책 LM 곡선 우측을 보냈을 때 가팔라요? 가파른 것보다 완만해지면 소득의 증가가 훨씬 더 가파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봐요. IS0하고 IS1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설문에서 기울기가 작다. 그럼 어떤 거예요? IS1입니다. 통화정책을 써서 LM0에서 LM5로 화살표. 확장 통화정책을 쓰게 되면 가파른 경우는 B에서 균형이고 완만한 경우는 C에서 균형이니까 Y0에서 Y1으로 화살표하고요. Y0에서 Y2로 화살표래. 효과는 당연히 뭘로만 따져? 소득으로만 따집니다. 그래서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갖는다. 무슨 정책이, 확장 통화 정책이 IS가 IS1처럼 완만한 경우에 되시죠. 이거 사실 이제 뭐 ISLM 동시균형 아까 그 식으로 가지고 B값, C값, H값, K값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문제에서 묻고 있지 않으니까 묻는 것만 대답하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 보시면 20번 문제 2013년 입법고시인데요. 아주 최근에도 이런 문제가 나와요. 여기 보세요. 총수요 관리하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상대적인 유효성은 IS 곡선과 LM 곡선의 기울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밑줄. IS 곡선과 LM 곡선의 기울기.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작고 밑줄.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은 뭐예요? B죠, B. 이게 작고.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성이 클 때 밑줄. 화폐 수요는 이자율에 영향을 받고 소득에 영향을 받는데 이자율 탄력성이라는 것은 H예요, K예요? H죠? H가 클 때. IS 곡선과 LM 곡선을 그려라. 그리고 10점이나 줬어. 예. 그럼 뭐 엄청 기분 좋은 거죠. 그래서 ISLM에 수식 써놓고 그 다음에 ISLM에 지난번에 그럴듯하게 기울기라는 것을 수식으로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죠.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작으니까 IS 곡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요? 완만해요? 가팔라야지. 그렇죠?
화폐수 이자 타협성이 크다? 그러면 LM이 완만해요? 가팔라요? 완만해야지. 이자율 타협성이 크니까 케인즈 같은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이자율 타협성이 작다는 것도 케인즈의 생각이고, 여기다 써놔봐. 케인즈는 뭐라 그랬어, 그걸? 애니멀 스피리트라 했잖아요. 애니멀 스피리트. 그 다음에 화폐수의 이자율 타협성이 크다. 케인즈가 뭐라 그랬어요? 유동성 함정 상황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 그러니까 둘 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케인즈 학파의 생각이겠죠. 그 뒤에 넘어가 봐요. 그래프. IS가 가파르게 돼 있어. 거기에 IS 곡선에다가 애니멀 스피리트. LM이 굉장히 완만한데요. 이게 더 완만해져 버리면 유동성 함정이 된다. 자, IS 곡선의 기울기는 그러면서 거기 재화시장의 IS 곡선의 기울기는 하면서 나와 있는 게 있죠. B분의 1-C죠. 앞에 물론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우하향하니까. 그 다음에 LM의 기울기는 H분의 K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그렇게 쓰라 했잖아요. 이걸 그렇게 써놓으라 했잖아요. IS 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쓰라 했잖아. LM 곡선의 기울기는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작고 작아. 아니, 이게 작다 그랬나? B가 작다 그랬죠, B가. 화폐 수요 이자 타협성이 크고, H가 크다 그랬죠. 그래서 전체는 얘는 크고, 얘는 작고, 얘는 가파르고, 얘는 완만하고. 이번 문제. 그런 상황에서 그래프를 그리라더니 두 번째 그런 상황에서 동일한 규모의 확장 재정 정책 밑줄, 확장 통화 정책을 시행할 때 동일한 규모라는 것은 항상 이 곡선을 이동시킬 때 수평의 이동폭이나 수직의 이동폭을 하나로 잡아두고 정책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규모의 확장 통화 정책, 재정 정책 시행할 때 실질 국민 소득을 증가시키는 데 더 효율적인 것은 어느 정책이냐? 똑같은 정책을 썼어요. 그랬더니 방금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IS는 이렇게 가파르네요. LM은 이렇게 완만하네. 이런 상황에서 최초의 균형점을 잡아 A점이라 그랬어요. 여기 2점을 해야 되네. 이 A, B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 있는 대로 쓰겠습니다. R0, Y0 이런 상황이었어요. 확장 재정 정책 쓰면 얘가 이렇게 가겠네요. IS 제로가 1으로. 수평의 점선을 쭉 보내가지고 수평 이동폭을 똑같이 이렇게 잡아뒀어. 이렇게. 그리고 얘는 재정정책의 균형점은 A점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화정책을 이렇게 썼어. LM의 우측으로 쭉 보냈어. 이렇게. 요 이동폭을 똑같이 잡았다고 이렇게 잡아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LM1이야, 이거. 제로가 1으로 이렇게. 그랬더니 새로운 요 통화정책의 경우는 B점이 됐겠죠, 이렇게 B점. 효과가 크냐 작냐는 뭘로 본다고? 소득 본다고? 소득이요. 보니까 Y B점에서의 소득과 Y A점에서의 소득을 봤더니 A의 소득이 훨씬 더 크잖아. 요 재정정책의 경우, 요 재정정책의 경우는, 확장 재정정책의 경우는 뭐에서 Y 제로에서 어디로 간 거야? Y 요 A로 간 거죠. Y 요. 통화 정책의 경우는 통화 정책의 경우는 처음에 Y 제로에서 어디로 갔어? 균형점 여기니까요. 여기니까. 요 YB로 갔지. 어떤 게 더 강력해? 재정 정책이 훨씬 더 강력하다. 재정 정책이 유효하다. 이것이 유효해. 다 이해가 됐죠? 그 해설의 기호 하나만 바꾸겠습니다. 그래프에 보니까 A와 B가 바뀌었어. 그래프에만 A, B를 바꿔요. 그러면 그래프 아래 설명이 맞습니다. 그리고 A점에다가 거기 재정 써놓고 B점에다가 통화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재정정책의 균형점이고 A점은 여기는 통화정책의 균형점이다. 이렇게. 소결, 재정정책의 경우가 실질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데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3번은 이래 상황에서 확장적인 두 정책이 실질 국민소득 증대 효과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 처음에 IS와 LM 곡선을 그렇게 그려놨기 때문인 거죠. 처음에 1번 설문에서 투자 이자 탄력성이 작고 화폐 수요의 이자 탄력성이 크다라고 가정을 해놨기 때문에 재정정책은 강력하게 나오고 통화정책은 약하게 나왔죠. 처음에 가정은 누구의 가정이야 지금? 고전학파의 가정이에요? 케인즈의 가정이에요? 케인즈의 가정이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유효하게, 재정정책이 상대적으로 유효하게 나온 결론이 나온 거죠 지금. 그래서 그런 결론을, 모형 자체의 결론을 제시를 해주고, 두 번째는 언제 투자의 이자 탄력성이 작냐, 언제 화폐 수요의 이자 탄력성이 크냐, 요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자세하게 공부를 해. 애니멀 스피릿을. 언제 애니멀 스피릿, 투자가 이자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미래에 대한 기대, 낙관이냐 비관이냐, 이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케인즈 생각을 써주면 되겠죠. LM이 왜 이렇게 완만해? 경기가 심각한 침체 국면에서 모든 경제 주체들이 미래의 이자율 상승을 예측하고, 그래서 투기적 화폐 수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거기까지 딱 해주면 문제에서 물은 거야. 그런데 항상 거시경제학은 케인즈의 생각을 쓰면 그 뒤에 간략하게 고전학파의 반론을 한두 줄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게 많다는 거 보여주. 이제 제일 나쁜 게 그거야. 케인즈 생각이 이랬어. 근데 나는 고전학파 생각이 맞는 것 같다. 이러면서 케인즈 생각만큼 고전학파의 생각을 똑같이 썼어. 그러면 얘도 알고 얘도 아니까 뭐 점수를 잘 줄까요? 감점입니다. 점수를 깎아버려. 왜 깎는다고요? 문제에서 묻는 게 아니잖아. 그건 자기가 준비하고 간 대로 쓴 거죠. 그러니까 항상 준비를 하더라도 그게 이제 분량을, 큰 논점, 작은 논점, 분량을 조절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10점짜리를 50점짜리로 부풀리는 능력도 있고, 50점짜리를 10점짜리로 줄이는 능력도 있고, 근데 뭘 줄여야 될 거, 뭘 늘려야 될 거냐. 그것들이 이제 계속 답안 연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1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조금 넘어가서요. 다 그 기울기에 관한 것들입니다. 22번 문제도 풀고 23번 문제 좀 보시면 23번 문제를 좀 보고 그 다음에 23번 문제 일단 보세요. 기대가 첨가된 ISLM 모형 밑줄. 다음 설문에 답하라. 세로축을 명목이자율 대신 실질이자율로 둘 때 예상 물가 상승률의 증가가, 예상 물가는 파이 익스펙테이션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예상 물가 상승률 같은 말입니다. 예상 물가 상승률 증가가 IS 곡선과 LM 곡선을 각각 어떻게 이동시키는지 설명해봐라.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일단은. 그리고 두 번째는 먼델 토빈 효과를 보이라고 그러네. 근데 디플레이션이 예상된다고 하자, 밑줄. 아까 인플레이션 기대는 파이 익스펙테이션이 상승하는 경우였고 디플레이션 기대는 파이 익스펙테이션이 하락하는 경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실질이자율 산출량 평면 밑줄 긋고 RY 평면입니다. RY 평면 ISLM 곡선을 이용해서 먼델 토빈 효과를 설명해라. 사실상 이제 먼델 토빈 효과가 아니라 크게 보면 유동성 효과, 먼델 토빈 효과, 피셔 효과 이런 걸 다 물어요. 다 물어. 그 뒤에 먼델 토빈 효과란 밑줄 그으세요.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게 되면 실질 이자율이 떨어지는 현상. 하여튼 명목 이자가 변하냐 안 변하냐, 조금 변하냐 뭐 많이 조금 변하냐 안 변하냐 상관없이 인플레 기대가 상승하면 뭐가 떨어져 버리는 현상? 인플레이션 기대가 상승하면 요거 올라가면 뭐가 떨어져 버리는 현상? 이게 떨어져 버리는 현상. 이게 일부 반영되냐 아니면 변화 없냐 아무런 상관없이 요거가 요거를 떨어뜨리는 현상. 이거예요. 자, 물가 상승, 물가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물가 상승이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 괄호 안에는 빼놓고 괄호 밖에만 밑줄을 긋읍시다. 물가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그게 기대 디플레이션이에요. 기대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 이게 명목 이자율 하락에 100% 반영되지 못하고 실질 이자율을 상승시키고, 실질 이자율 상승하면 밑에 투자 함수를 써봐. 실질 이자율 상승하면 투자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현상.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먼델 토빈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명목 이자와 실질 이자 그리고 요 예상 물가 상승률 이렇게 있는데 먼델 토빈 효과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파란색으로 먼저 해볼까요? 인플레이션 기대가 발생하게 되면 실질 이자율이 떨어지고 그 결과 투자가 증가하고 총 수요가 증가하고 경기가 부양 혹은 처음에 경기가 좋았다면 경기가 과열. 두 번째는 이게 인플레 기대고 인플레이션 기대가 발생한다면 이 말이고, 두 번째는 요게 떨어져 버려. 그러면 반대로 실질 이자율은 올라가고, 요게 이제 디플레 기대인데, 요 디플레이션 기대가 발생하게 되면 실질 이자율 올라가면 투자가 떨어져 버리고 총 수요가 감소하고 경기가 둔화 침체 국면으로 가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고요? 먼델 토빈 효과다. 먼델 토빈 효과다.
그래서 꼭 인플레 기대가 발생해야 되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얘와 얘가 반대로 움직이는 것은 다 그게 반대로 움직여서 실물에 영향을 준다면, 이게 실물요. 실물 경제에 부양이나 침체를 가져온다고 하면 이게 몬델 터빈 요가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수식을 좀 봅시다. 수식의 IS 곡선에 IR에다 동그라미, IR, 그리고 거기다 실질이자. 투자는 실물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 뭐 이런 거하고 달리 실물 투자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실물 투자. 투자는 실질적인 현상이다. 실물 현상이다. 그리고 그 LM 곡선에 R에다 동그라미. 화폐 이자는 명목 이자입니다. 은행 이자는 명목 이자예요. 그래서 원래는 요 소문자 R로 쓰든지 대문자 R로 쓰든지 다 통일이 보통 돼 있는데 ISLM에는 이렇게 기대 물가가 변하거나 기대 물가 상승이나 기대 물가 하락, 이게 기대 물가가 변하면 달라지기 때문에 명목치와 실질치를 구분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셔 방정식에다 별표를 안 해두고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그 투자의 경우는 실질 이자율 평면에 도출돼야 된다. 왜? 실질 이자율 의존하기 때문에. 그리고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은 명목 이자이기 때문에 명목 이자를 평면에 둬야 되는데 같이 둘 수 없는 것을 같이 두고 있다. 내적 정합성. 특히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발생한 경우에는 명목치와 실질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 72페이지 우측단에 보면 예상 물가 상승률 증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동그라미. 인플레이션 기대가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소득 실질 이자율이고 그 R에다가 괄호 열고 실질 이자율 써놔, 수직축에. 수직축에 실질 이자율 써놔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 왼쪽에 수식을 다시 한번 봐봐. 실질 이자율은 투자에는 실질 이자율 들어있는데 여기 LM 곡선에는 실질 이자율이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R을 뭘로 만들어줘야 돼? 실질 이자율 들어있는 걸로 만들어줘야 되지. 만들어줘봐. 어떻게 만들어야 돼? 그 밑에 피처 방정식 있잖아. R 이퀄 R 플러스 파이. 대문자 R 대신에 소문자 R 플러스 파이 써야 되겠죠. 그래야 실질 이자율 평면에 놓을 수가 있어.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인플레 기대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곡선이 움직이겠어요? 파이가 들어있는 곡선이 움직이겠지. 그래서 그래프를 봤더니 물가가 예상 물가 상승하면 LM 곡선이 우측으로 가고 있다. 만약에 명목 이자율 평면이라고 한다면 그 수식에 보면 LM 곡선에 명목 이자 R이 있으니까 그대로 놔둬야 되고 없는 IS 곡선에 스몰 R 대신에 뭘 만들어줘야 된다고? 명목 이자가 들어있는 걸 바꿔줘야 된다니까. 그러면 바꿔주면 거기에 R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파이 익스펙테이션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파이 익스펙테이션이 바뀌면 요 IS 곡선이 움직여야 돼? LM 곡선이 움직여야 돼? IS 곡선이 움직여야 되지. 요걸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헷갈려가지고 딴 걸 움직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명목 이자고 실질 이자야. RY 평면이야. IS 곡선이 이렇게 생겼고 LM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 IS, LM. 물가가 상승하는 기대나 하락하는 기대가 없으면 얘는 안 움직인다니까. IS, LM이 안 움직여. 그런데
뭐가 변하게 되면요. 인플레이션 기대나 디플레이션 기대 얘가 지금 나타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타난답시다. IS 곡선은 여기 명목이자니까 전부 다 명목이자가 있도록 만들어줘. Y equal C Y-T 플러스 I R인데 요 명목이자가 있도록 만들어주라니까. 요 명목이자를 평면에 두려면 명목이자 요 실질이자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명목이자에서 얘를 빼야 되지. 응? LM은 뭐 그대로 쓰면 되겠죠. P분의 M equal LYR. 그럼 얘가 바뀌면 얘가 움직여야지, 얘가. 명목이자는 여기 수직축에 있으니까 곡선 상해 이동일 거 아니에요? 축에 없는 게 바뀌어야지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그랬잖아? 얘가 움직이면요. 자, 보세요. 파 익스펙팅이 올라가면 지금 어떤 경우야? 이거 파란색이잖아. 이게 올라가면 실질이자는 어떻게 되고? 떨어지고. 투자가 증가하고. 총수요가 증가하고. 어떤 곡선이 움직여? IS 곡선이 우측하고. 얘가 들어있는 애가 움직여야지. 얘가 들어있는 애가. IS 곡선이 우측하고. 최초의 균형점은 여기고 새로운 균형점은 여긴데 처음에는 명목이자와 실질이자가 같은 상태에서 출발을 했더라도 이제 이 새로운 균형점은 명목이자예요? 실질이자예요? 명목이잖아요. 명목이자. 그러니까 명목이자잖아. 이거 R0, R1. 그리고 얘가 여기로 간 건 뭐 때문이야? 인플레 기대 때문이지. 그래서 이 차이가만큼이 델타 파이 익스펙테이션이야. 델타 파이 익스펙테이션. 명목치와 실제치는 차이가 나야 되지. 스몰 R1이죠. 실질이자를 평면에 두려고 그래. 옆에다 IS, LM 쓰세요. 실질이자로 다 들어있어야지 명목이자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제. IS, LM을 써 수식을. 실질이자의 평면에 그대로 있어야 되지 투자는. 정부 제출은 외생이고. LM 곡선이 어떻게 생겼겠어요? P분의 M equal LYR인데 Y 여기 R이 대문자 R이어서는 안 되고 대문자 R 대신에 뭐라고 써야 된다고? 스몰 r 플러스 파 익스펙트 써야 된다고. 스몰 r 이렇게. 그리고 똑같이 파 익스펙테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여기 있으니까 LM이 움직여야 되지. 그렇죠? 여기 R은 여기가 수익축에 있으니까 곡선 상해 이동이지. 요거 LM이 움직여야지. LM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대로 우리가 하면 돼. 자, 항상 피셔 방정식을 가지고 와. 피셔 방정식에 따르면 명목이자는 실질이자 플러스 요 기대물가 상승률인데
여기서 뭐가 올라가게 되면 똑같이 이런 예를 들어서 여기 올라가게 되면 여기 올라가면 모든 주어진 실질이자율 수준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모든 주어진 실질이자율 수준에서 명목이자가 올라갑니다. 명목이자가 올라가면 화폐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화폐 수요가 증가해, 감소해? 네가 생각해라. 왜 물어보냐? LYR. 여기가 뭐 일일이 다 써도 상관없습니다. 명목이자를 이제 우리가 반영을 해주겠으니까 이렇게. 이자율이 상승하면 화폐의 수요가 감소하죠? 그쵸? 요거 이자율 상승하면 화폐 수요 감소하잖아요, 요거. 화폐 시장에 뭐가 발생해? 초과 공급이 발생하죠. 초과 공급이. 추가 공급은 LM 곡선을 우측 이동시켜, 좌측 이동시켜요? LM 우측, 우측. 그래서 LM이 우측 가겠지, 이렇게. LM0가 LM1으로 우측 가. 최초의 균형점은 A점이네요. 새로운 균형점은 B점이네. 그래서 B점에서 이자율 표시를 하면 이 이자율이 최초에는 항상 명목이자와 실질이자 같아. 요 새로운 B점에서 균형점에서 이자율은 무슨 이자야? 요 이자율이 수직축에 이자율이 있잖아. 뭐예요? R1이잖아요. 조정된 것만큼 뭐라고? 요 조정된 것만큼 델타 파 익스펙테이션, 기대 물가의 변동분이다. 기대 물가의 변동분. 그리고 명목이자는 여기겠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 명목이자는 올라가고 실질이자는 떨어지고 똑같아. 다만 IS가 움직였냐, LM이 움직였냐의 차이점이 있죠. 이걸 여기처럼 지금 이 문제는 실질이자를 평면에 두라고 그랬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둬야지. 나는 명목이자로 두는 거 열심히 연습을 했다.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본질을 알고 있어야 되지. 자, 그래서 실질이자 평면에 거기 실질이자 평면에 명목이자 평면을 다 그려놨으니까요.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뭐야? 자, 그리고 설문 2번에는 다시 한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디플레이션 기대가 예상된다 그랬네. 디플레이션 기대가 예상됐어. 그럼 파이 익스펙테이션이 떨어진다 이렇게 써놔요. 파이 익스펙테이션이 떨어졌어. 그럼 정반대로 쓰면 되겠죠? 거기까지 좀 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교과서 8장까지 했던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을 다 푼 것입니다. 다 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총수요 총공급 모형 3장은 그 이후에 이제 9장, 10장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교과서에 그 관련 장들이에요. 자, 교과서를 안 쉬었나요? 좀 쉬겠습니다. 10분.